안녕하십니까. 삼진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 목소리를 입혀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이나 분한테 좀 불편한 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이 다음 주인 관계로 EBS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과서를 한 번 더 훑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3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민법의 불법 행위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혼, 그 다음에 결혼, 유언과 상속까지, 그 다음에 3차 시에는 형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하고요. 그 2차 시에는 그 이혼 가족관계 법률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를 하고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역시 3차 시도 형법을 조금 훑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도 조금씩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파트입니다. 자, 잠깐만 보면 여기서 이제 민법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의 의의 들어가기 전에 어디 있느냐? 법률 관계의 이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법률 관계의 의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법의 분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의 분류, 법은 주로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하고요. 이 중 사회법은 사법의 영역과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제3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형법, 헌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고요. 사법은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민법과 상법. 그 중에서 상법은 뭐 한다고요?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잘 쓰지 않아요. 말하자면 상인들, 기업들 간에 쓰는 거라서 상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에요. 이제 선생님하고 형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노동법에 관해서 있을 건데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이렇게 국내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법률관계는 공적인 법률관계와 사적인 법률관계로 구분할 수 있고, 공적인 법률관계는 국가를 조직, 유지하는 생활관계로서 선거에 참여, 조세 납부, 병역 의무 이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병역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느 거에 대해서 어느 법을 가지고서는 판단을 받을까요? 네, 그 행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한 것이 바로 공법이고요. 사적인 법률 관계는 개인으로서의 삶과 관련된 생활 관계로서 상품 매매, 근로계약 체결, 혼인, 인혼, 상속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법 중에서 공적인 법률 관계를 구율하는 법을 공법,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민법 중에서 민법을 배울 건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네, 사법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민법의 의의와 기능입니다. 민법은 그냥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두루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과 같은 법률 관계를 통해 개인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경되거나 소멸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은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평등한 개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는 주로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 관계, 상속이죠. 가족 관계,
혼인과 이혼이죠. 이러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밝히고 서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 등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탐구편에 보면 민법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제1편 총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 등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민법의 3대 원칙을 배울 거고요. 제2편 물권, 그 다음 제3편 채권, 이제 말하자면 뭐죠? 계약관계, 뭐 이런 거 재산관계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이래서 여기 가지고 유언, 상속, 결혼 이런 것 등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네, 민법의 기본 원리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즉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요. 국가나 개인이 함부로 간섭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데 사유재산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소유권이므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적 자치의 원칙 뭐예요?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의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 즉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계약이 발생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즉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간의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두 개의 용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고의나 고의 과실 설명했어요. 그렇죠?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가 원칙이었어요. 이렇게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수정된다 그랬죠? 왜 수정돼요? 수정 이유? 그쵸.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산업혁명 이후 발생된 이후 나타난 약자의 피해가 많아짐으로 수정할 책임을 느낀다 그러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보완하는 수정되는 원칙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기업의 폐해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건 너무 하지 않느냐, 너무 자본주의자들 편이 아니냐라는 게 하게 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즉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로지 내 땅이니까 못 지나가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은 공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이 근로자와 노동자 간의 얘기를 많이 드는데요.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보통 근로 시간이 14시간, 15시간이었거든요. 왜? 사용자가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근데 근로자는 약자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땅 하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계약 공정이냐 이 말이야. 한쪽은 약자, 한쪽은 강자 입장에서 행해지는 계약은 내용상 공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이 공정해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약간씩 관여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가장 말이 많은. 자, 그래서 이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례로는 환경오염, 제조물의 결함.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감 회사 이야기 해줬다, 그쵸?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만든 물건이 그 소비자가 선택해서 샀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조물의 결합 등이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약과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 계약. 이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것 같죠?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자, 그럼 계약의 이해. 자, 계약. 일정한 법률 관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뭘로 통해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의사 표시를 통해서 합니다. 청약, 승낙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체결자 당사자 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어떤 원칙에 따라, 그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자, 계약 효력 발생 요건. 첫 번째, 계약 당시 의사 능력. 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행위 능력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행위 능력은 누구한테 있죠? 그렇죠. 만 19세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성년자나 법원에 의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계약은 무효.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한 계약은 무효고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자유롭게 해야 되지. 강압이나 협박이나 강박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다음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말하자면 너가 이걸 해주면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줄게.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량함,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보라고 말했어요. 선량한 풍속이 뭐냐? 이 말이죠.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관념을 말합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선량한 풍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미성년자의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인 것처럼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즉 환불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한편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법은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한테. 이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인 전까지 내가 살게요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성년자라서 꺼림칙해. 아무래도 취소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먼저 취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팔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는 어떤 거예요?
고의, 과실 둘 개 동시간이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해 입히는 거 많잖아요. 뭐 때리는 거, 물건 훔치는 거, 물건 부수하는 거, 뭐 사기치는 거, 뭐 그쵸? 남의 명예에 훼손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이런 걸 하면 다 불법이냐? 아니에요. 이 불법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범죄의 3가지 요건처럼 불법 행위도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 돼요.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위법성이어야 돼요. 위법성. 법을 어겼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손해가 발생. 타인에게 뭔가를 갖다가 불편함을 끼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관계예요. 내 행위가 이런 손해를 발생한 책임이 있는지 원인이 되는지를 밝혀야 돼요. 다섯 번째, 여기는 또 다르네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책임 능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객관적 기준은 없고요. 중요하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능력을 판단한다. 얘기를 듣고 판사님이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뭐 얘는 책임 능력이 없어요. 책임을 변별을 못해요 하더라도 판사님은 나이가 15이면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책임 능력이 있는 사건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불법 행위는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과 채무 불이행 뭐 하는 거에 돈 안 갚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뭔가를 갖다 손해를 끼쳐서 배상해야 되는 걸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보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선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적 손해, 그러니까 물건 이런 건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뭐라고 한다? 위자료.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스토커야. 스토커를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럼 스토커한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위해도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신체적으로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럼 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손해배상 방식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배상 방법이 없는 한 뭐라고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방식은 금전 배상 원칙이고요. 다만 명예훼손과 같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강고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사죄 강고는 안 할까요? 나 사죄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사죄 강고까지 해야 돼?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죄 강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불법 행위 중에서 복잡한 특수 불법 행위입니다. 즉 뭐냐? 고의 과실이 있어요. 네, 고의 과실, 위법성, 그 다음 인과관계, 그 다음 책임 능력, 몇 가지 5가지 중에서 이게 다 있어야 불법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가 빠졌어. 한 가지가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특수 불법 행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 행위과 달리 책임의 성립 요건이 경감되거나 다른 사람의 강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수 불법 행위에 향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불법 행위는 크게 5가지예요. 책임 무능력자,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의 점유자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의 손해를 가했을 때는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처럼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 있는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감독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 스스로 증명할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해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 그쵸? 어린이집 교사가 충분히 학생한테 뭐 물건을 조심해야 된다, 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감독 숫자로 했다면 책임이 면제돼요. 그럼 이건 이제 또 누구한테 갈까요? 그쵸? 그 피해를 법정 대리인 이런한테 가겠죠.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고용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건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건 상관없어요. 타인에게 손해를 간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건물, 도로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작물의 소유자, 즉 점유자가 책임이 면제되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이 5개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완전히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 점유자. 네, 내 동물이 사람을 물었다. 당연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괜히 내 동물한테 와서 이제 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다가 물렸다. 이런 거는 책임지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다 했죠. 자, 그 다음 5번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말하자면 방관을 했고 부추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하지 않은 때에도 가해자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추기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 한다는 거죠. 네, 가족관계와 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가족관계와 법을 하면서 기초적인 문제도 풀고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시험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하고 할 텐데 이번 한 주 얼굴을 못 보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때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